어떻게 심리가 시작됐을까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남부지방법원에서 간단하게 이제 기자분들과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이제 들어간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네. 아마 지금 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을 근데 뭐 오늘 네. 뭐 그 법원의 신문이 네. 뭐 이준석 대표가 거기 가서 뭐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다 충분히 밖에서 언론을 통해서 또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서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사와 한번 신문이라는 게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뭐 대화를 통해서 판사를 이제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좀 더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집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번 그 가처분에 이제 그 판결문에 이미 이제 그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게 저는 핵심적으로는 결국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회가 이렇게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뭐 여전히 이준석 대표는 강조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그거를 변론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당연히 또 거기서는 뭐 그거를 절차적으로 당원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다. 그래서 뭐 절차적인 문제가 없고 특히나 이거를 이제 전국위원회라는 조직 그 대의 기간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당원들이 다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대의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투표 다 같이 못 하니까 뭔가 대표 기간 뽑아서 그 대표 기관들이 의사결정하고 그것들을 이제 같이 따르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대의 기관으로서의 전국위의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법원이 인정할 것이냐가 이제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이 그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를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뭐 먹어봐야 이게 된장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인용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비상선언 1차 결정문 때 나왔지 않습니까? 비상선언, 비상상황. 비상선언은 그 영화죠. 하도 비상이 많아가지고 민주당도 지금 비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런 비상 상황에 비상이 대해서 아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예. 그러니까 소급 입법을 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 지향하는 그 13조에 나온 소급 입법이 맞느냐에 대한 것을 다룰 것 같고요. 또 1차 결정문에서 나왔듯이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되고 그 활동이나 조직 어떤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소급 입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정말 민주적이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당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국민의힘에 좀 저도 저희 당에 아쉬운 것이 네. 정말 정치가 실종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것이 타협이 됐든 아니면 당대표 재신임 투표가 됐든 어쨌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5명 중에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라는 것을 굳이 당원 당규에 만들어낸 저는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이 김 최고위원께서 그만뒀으면 그러니까요. 5인으로 바뀌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대표가 사퇴하든지 네. 아니면 최고위원 단일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명 중에 4명을 사퇴해야 하는 것이 비상 상황이다라는 걸 당원 당규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네. 소위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사퇴를 설득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날 네. 그날 아마 최고위 비공개 최고위에서 총사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고받았고 네. 그게 아마 7월 중순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2달 동안 그 누구한테도 저는 사퇴에 대한 어떤 설득이나 이런 과정을 전혀 거쳐보지를 못했거든요.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핵관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치력을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연락 없었어요? 그 뒤로 이제 뭐 차를 한 잔 먹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어떤 차담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의 어떤 찾아와서 사퇴를 종용한다든지 그런 아니면 사퇴를 설득한다든지 네. 이런 대화의 과정이 실종됐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요. 굉장히 오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너희들 나가 이러면 비상 상황을 된다. 만들 수 어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사실 저는 1차 가처분이 인용된 날 네. 사실 많은 선배 정치인들 찾아오셔서 네. 사퇴를 설득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퇴를 하면 당연히 최고위원 총사퇴가 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죠. 근데 1차 가처분 결정문 이후에 현역 의원분들한테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최고위가 문을 닫았다고 이제 최고위는 끝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전혀 당원 당규를 개정할 그런 방법을 쓸지는 좀 몰랐는데 굉장히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방법을 쓰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정치의 수준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낮아진 건데 우리가 정치를 권력 획득을 위한 투쟁이다라고 하는 걸 초등학교에 아마 교과서에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라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더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화와 설득, 타협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과정에서도 그게 전쟁이 아니라 죽고 사는 전쟁이 아니라 말로 싸워서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결국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민주주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수준의 그냥 정치, 예를 들어서 군정인 뭐 왕권 정치에도 정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거기도 권력 투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대화 설득이 아니라 진짜 가서 암살하고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걸 하잖아요. 실제 그런 나라도 있죠. 그 낮은 수준의 정치에서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높은 수준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낮은 수준의 정치의 의식만 가지고 진짜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진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나오고 최고위가 아무튼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남은 최고위라는 게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김용태 최고 세 분이죠. 세 분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지 거기서 결론을 내면은 그러니까요.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이거를 설득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단 한 번도 설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이 큰 얘기 문제인 것 어디서 같습니다. 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 따로 말씀드린 적은 야, 없고. 그러면 스픽스 단독 보도네요. 김용태 그것도- 최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우 엄중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뭐 이준석 대표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예컨대 국민의힘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를 해보자, 제대로 된 정당 민주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측과는 아예 대화조차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퇴하라고 이제 설득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 사태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네,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그날 네, 그날 한 30분 정도 총사퇴에 대한 최고위원들 간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네.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결정하고 이틀 뒤에 조수진 최고와 윤영숙 최고 아마 사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비공개 최고위원 간의 어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왜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료 최고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더 길게 최소한 예. 일주일 이상은 대화 설득을 통해서 있었다면 예. 저는 과연 2달 동안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내용을 겪을 건가? 야, 그러니까 그 과정이 조금 더 길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비대위로 급하게 가야 된다는 설정부터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아마 그거를 대통령한테 누군가 보고 했겠죠. 비대위로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최고위원들을 사퇴시키면 비상선언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대통령께 무리한 계획을 보고 했겠죠. 그 과정에서 저는 소위 말하는 그 윤핵관이란 분들이 대통령을 속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있는 그대로 당원 당규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러한 과정을 어떤 의견 구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왜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의견 교환과 대화 설득 과정이 조금 더 있었다면 아마 2달 동안 지금 국민의힘이 내용 과정이 없었지 않았을까 혹은 더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정치 실종이었던 것 지금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낭만적으로 정치의 실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굴복시키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무력에 의해서 국민의힘을 정리하려고 했었던 거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제 취재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오늘 정말 그 스픽스를 위해서 단독 보도를 하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첫 보도이어서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내용을 스픽스에 오시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곁다리로 좀 드리면서. 근데 이거는요. 정말 큰일이네요. 지금도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런 것이 계속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정치의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꿔봐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당도 제왕적 총재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정당 민주주의, 당원의 의견들을 더 많이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해 왔는데 네. 지금 이게 단 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뒤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뭐 나오지만 이제 윤심 아니겠느냐라는 뭐 얘기를 하고 그 윤심을 받드는 윤핵관들이 이런 지금 설계를 하고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다들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또 이 문제 해결점은 대통령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 설득이라는 과정이 없이 무력에 의한 어떤 이제 뭐 진압인 거죠. 나의 반대파를 숙청하고 정적을 없애는 것을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첫 출발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부터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과거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무섭네요. 예, 이렇게 가면은 무서워요. 이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뭐 새 지도부를 진짜 꾸려지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꾸려진다 하더라도 이번 정부 정권 내에서 계속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김과 그거를 받드는 윤핵관들에 의해서 이 당이 운영이 된다면 솔직히 그 지도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계속해서 복귀를 하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7월 8일 날 징계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징계가 정치적이다 뭐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만약에 그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비공개 또 최고위원들 소집했었거든요. 그날 최고위원들을 총사퇴하자. 정말 당대표가 징계를 받은 초유의 상황이고 이거는 최고위원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가자고 만약에 7월 8일 날 결의를 하고 총의를 모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욕심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인 직무대행 체제를 추임받았잖아요. 최고위원들한테. 당대표는 권위가 아니고 사고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를 최고위원들을 설득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추인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직무대행 체제에서 가다가 계속해서 비상 상황이 문자 공개가 되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다시 비대위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저는 국가의 대소사를 개인의 욕심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공천 문제랑 결과적으로 직결돼 있다고 생각돼요.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분들께서 어떤 법원의 판단과 괴리된 그리고 또 국민의 상식과 괴리된 의견들을 말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 분들이 비대위로 가는 이 방향에 있어서 거부를 하거나 거절하고 이런 의견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아마 공천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편승에 기류에 편승하면 적어도 다음번 이제 총선이 1년 한 반 정도 남았는데 다음번 공천 과정에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기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사, 정치사를 보면 권력이 권력을 계속 재생산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공천도 개혁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군요. 예, 자, 생각됩니다. 그 정진석 비대위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그 정진석 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요. 뭐 상당한 그동안 없었던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동안의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는 직무대행 시절에는 보면 대체로 야당을 향한 공격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협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야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자. 그러니까 초당적 협력을 하자는 거죠. 안보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은 하지 말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분리 대응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중진 협의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미 제안했던 바인데요. 그러니까 5선 이상의 여야 중진 6인이 함께 모여서 이제 어쨌든 산적한 정치 현안들을 좀 타결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진석 위원장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받은 것이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를테면은 좀 뭔가 액션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 계속 가처분을 제기하니 지금 우리가 준비가 좀 안 됐으니까 28일까지 좀 미뤄달라 해서 사실상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것은 전부 28일로 미뤄진 거잖아요. 이것은 3차까지만 오늘 결정을 신문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2주 정도 시간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 2주 사이에 뭔가 정진석 비대위가 정치적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자, 우선 지금 제기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약간 이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정치 보복이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사들 들어오는 것은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민생 경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민생 경제 대책회의를 어제 발족을 했고 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여야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정쟁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제살 깎아먹기라는 지금 인식을 이제 하게 되었으니까 서로 이제 민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정기국회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예산 심의를 하고 그 관련된 이제 조세 법안을 또 만드는 건데 이게 국민들의 일단 그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그 직접적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한 100일 동안의 정기 국회 기간 동안은 계속 경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거를 주도권을 자기네가 잡기 위해서 먼저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인석 위원장도 일단은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협치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일단 싸우는 건 싸우지만은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원론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실행이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계속 영수회담 제안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좀 1대1로 같이 좀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 용어를 가지고서 지금 대통령실은 자꾸 뭐 문제를 잡고 왜 둘만 만나냐. 여당 대표도 만나야죠. 뭐 여당 대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여야가 그러니까 정부까지 이제 같이 논의하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좋은 오늘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야 중진협의체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고요. 국회에서 지금 이런 오래된 이 국회 운영 경험과 이 문제를 해법을 그러니까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중진 의원들이 그 역할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진다면 이게 정쟁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들로 치닫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 2주는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28일까지. 저는 근데 2주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오늘 가처분 신문에서 만약에 인용된다면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이 2주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가처분은 사실 전국이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정당 내부적으로 근거가 되는 전국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사실 2주라는 의미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가처분이 만약 인용된다면 사실 비대위가 사실 좌초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그 화답하신 여야 중진 협의체 이런 것은 저도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돼요. 추석 연휴 전에 북한이 핵 관련해 가지고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위협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보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또 여야 중진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야 될 국가 이익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산업 전기차들이 받게 될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클 텐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중진들끼리 모이셔서 나름대로의 미국의 네트워크가 있으실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물론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15일 날 하겠지만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있는데 여야 중진 협의체를 만들면 사실상 이게 옥상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상원이야 뭐야 이런 비판도 사실은 국회 안에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